실례지만 그 브로치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68살 양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리조트 비치 라운지에서 커피를 서빙하던 34살 알바생 이하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그런데 회장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가능해. 그건 30년 전 아내와 함께 강물에 사라진 물건인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죽은 사람의 유품이 왜 이 알바생의 가슴에 달려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을 오후의 부산 해운대는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로 기울어지는 햇살이 파도에 부서지며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음소리를 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해운대 프리미엄 리조트 호텔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비서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차에서 내린 양진우는 잠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깊게 파인 주름과 회색빛 머리카락은 세월이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조용히 진행할 거야.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지? 양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회장님 지시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양진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는 것을 즐겼어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봐야 호텔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가 일궈온 전국 리조트 호텔 체인의 명성은 바로 이런 완벽주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높은 천장에는 우아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양진우의 날카로운 눈은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어요. 벽지가 약간 낡았고 화분의 꽃은 시들기 시작했으며 소파 한쪽 모서리가 헤어져 있는 게 보였죠.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모두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비치 라운지는 어디 있습니까? 양진우가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쪽 복도 끝입니다. 바다 전망이 정말 아름다우니 꼭 가보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비치 라운지는 호텔 1층 끝에 위치해 있었어요.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양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한 흰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작은 꽃병에 담긴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진우가 고개를 들자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색 조끼를 입은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양진우가 간단히 말했죠.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하은이 공손하게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양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 파도, 석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은지야, 서아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죠. 아내 은지야, 5살. 딸 서아가 은지의 부모님을 뵈러 가던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수색대가 은지의 시신은 찾았지만 서아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양진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 그는 일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사업은 크게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양진우가 고개를 들자 이하은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양빛이 이하은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에 반사되며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양진우의 시선이 그 브로치에 고정되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금빛 브로치, 섬세한 날개 문양, 그리고 그 독특한 디자인. 양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으며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양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려다 놓칠 뻔했어요. 실례지만 그 브로치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보았어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순간 양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브로치는 30년 전 자신이 아내 은지에게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나비의 날개 안쪽에는 은지와 진우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불가능해. 양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30년 전 아내와 함께 강물에 사라진 물건인데 이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신데 양진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하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 얼굴. 윤곽, 모든 것이 은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요. 양진우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이하은이 친절하게 물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양진우는 깊은 숨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로치를 바라보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디자인, 그 크기, 그 모양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혹시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브로치가 어떻게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입양하거든요. 양진우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30년쯤 전에 병원에서 발견됐대요. 그때 이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진우는 말을 잃었어요. 30년 전 병원, 브로치,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양진우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의 야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브로치, 그리고 이하은이라는 이름의 알바생.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는 오래된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서아야. 양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아이의 옷깃에는 바로 그 나비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양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 동안 그는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그 브로치를 다시 봤으니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양진우는 비서를 급히 불러들였어요. 어제 비치 라운지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있었지. 이하은이라는 여성. 양진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 출생 기록, 성장 과정,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알아봐. 양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 절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넘게 회장 곁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양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묻지 마. 그냥 빨리 알아봐줘.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양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은지와 서아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있었어요. 여보, 정말 같이 못 가요? 은지가 아쉬운 표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양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5살 서아가 아빠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할머니가 서아 보고 싶대요. 양진우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아빠는 일 끝나고 바로 갈게. 우리 공주. 서아의 작은 손이 아빠 뺨을 만졌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양진우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비 온다는데. 천천히 운전해. 은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잘 다녀올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양진우가 사랑하는 가족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고 양진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양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진우 씨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남부경찰서 김경희입니다. 부인과 따님이 탄 차량이.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양진우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십시오. 양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를 막아섰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 남편입니다. 제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인은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에서 구조됐지만 이미 안 돼. 양진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따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대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양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은지야, 서아야.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색 작업이 이어졌어요. 양진우는 강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는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서아야,
아빠 여기 있어. 나와. 그는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색대는 일주일 후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물에 떠내려갔을 겁니다. 수색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양진우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아는 살아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결국 그는 빈관을 묻어야 했습니다. 은지의 묘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딸 서아를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 양진우는 그 비석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양진우가 눈을 뜨자 뺨이 젖어 있었어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해, 30년이 지났는데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양진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을 견디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호텔 사업에 매달렸고 그 결과 작은 호텔 하나가 전국적인 리조트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매년 그날이 되면 양진우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아야, 미안해.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그는 매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양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해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하은 씨는 30년 전 남부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보며 읽기 시작했어요. 당시 나이는 4~5살로 추정됐고요.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름이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나중에 서씨 성을 가진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지? 양진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남부병원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양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병원은 은지와 서아의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발견된 시기는? 양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사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당시 발견됐을 때 이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사진 3장을 건넸습니다. 나비 모양 브로치, 분홍색 손수건, 그리고 작은 오르골. 양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양진우가 손을 들어 비서를 막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있어. 비서가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양진우는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터질 듯 채웠어요. 은지야, 그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서아가 살아있었어. 양진우는 사흘째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호텔 곳곳을 점검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계속 비치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하은이 일하는 시간을 파악했고 그녀의 근무 패턴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대했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양진우는 멀리서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다니 그 고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양진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비치 라운지를 찾았어요. 이하은이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하은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저께 오셨던 손님이시죠? 다시 오셨네요. 네, 이곳 분위기가 좋아서요. 양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이하은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양진우가 메뉴판을 돌려주었어요. 이하은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양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이하은이 놀란 표로 뒤를 돌아봤어요. 네.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양진우가 급히 덧붙였어요. 다만 그 브로치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골동품 수집이 취미거든요. 이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6시에 퇴근하니까. 그때 로비에서 뵐까요? 고맙습니다. 양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6시가 되자 양진우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하은이 나타났어요. 간단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브로치를 옷깃에 달고 있었어요. 기다리셨어요? 이하은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방금 내려왔어요. 양진우가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곳으로 갈까요? 좋아요.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저녁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이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여러 곳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곳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양진우의 질문에 이하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양진우가 급히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하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양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저께 브로치에 대해 물어봤었는데요. 네, 기억해요. 이하은이 자신의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양하거든요. 이하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대요. 당시 제 나이가 4, 5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식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이하은이 계속 말했어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집이 어딘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브로치는? 양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래요. 이하은이 브로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과 손수건 하나, 그리고 작은 오르골. 이 3가지가 제 과거와 연결된 전부예요. 양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가족도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가실래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양진우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하은의 집은 호텔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이하은의 방은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양부모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하은이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양진우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하은이 물을 가져오더니 방 한쪽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하은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양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하은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분홍색 손수건과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하은이 말했습니다. 양진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손수건,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수놓아진 이니셜 SY, 서아, 양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아내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네. 이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양진우는 손수건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이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양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이하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양진우가 오르골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것 좀 틀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이하은이 오르골을 건넸습니다. 양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땡그랑땡그랑 작은 별. 양진우가 매일 밤 서아를 재우며 들려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양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매일 밤, 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 딸을 재울 때 틀어주던 노래예요. 이하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하은이 말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평온해져요. 마치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양진우는 이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모든 것이 서아였어요. 혹시 양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DNA 검사요? 이하은이 되물었어요. 네, 친부모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양진우가 말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양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양진우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호텔로 불렀습니다. 이하은에게는 호텔 직원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어요. 간단한 검사예요. 의사가 이하은에게 설명했습니다. 구강세포만 채취하면 됩니다. 이하은은 별 의심 없이 검사에 응했어요. 검사가 끝난 후 양진우도 자신의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양진우가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긴급 처리 요청하셨으니 사흘이면 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양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떠난 후 양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단 사흘만 기다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은이 정말 자신의 딸 서아인지 아니면 그저 비슷한 우연일 뿐인지, 하지만 양진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브로치, 그 손수건, 그 오르골, 그리고 무엇보다 이하은의 얼굴과 미소, 모든 것이 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양진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 딸을 찾았어. 정말로 찾았어. 사흘이 지나는 동안 양진우는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돌아다니며
점검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양진우는 이하은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가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모습, 무거운 쟁반을 들고 가는 모습,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딸이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양진우는 호텔 객실에서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오늘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양진우는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11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양진우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가 중얼거렸어요. 제발 우리 딸이길.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양진우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보세요. 양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저 김 원장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진우가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네,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양진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일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녀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순간 양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상세한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양진우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그가 흐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맞았구나. 3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양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후회, 혼자 자라야 했던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압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양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오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이하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야라고 갑자기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양진우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양진우는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모래를 밟는 느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음소리를 냈어요. 양진우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딸을 찾았어. 정말로 찾았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양진우가 중얼거렸어요. 3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 했어요. 이하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양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하은을 만나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그는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 라운지 예약해줘. 양진우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창가 자리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하은 씨에게 연락해서 양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녁 식사 초대한다고 전해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저녁 6시 이하은이 퇴근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하은 씨십니까? 비서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이하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이하은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7시에 VIP 라운지에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이하은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시가 되자 이하은은 VIP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아한 실내가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부산 바다의 야경이 보였고 광안대교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가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양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하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근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양진우는 와인을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양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전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정체부터 밝혀야겠네요. 정체요? 이하은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사실 양진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호텔 체인의 회장입니다. 이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녀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양진우입니다. 양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죄송합니다. 이하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바로 일하는 호텔의 회장이 자신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요. 그럼 왜 저를? 이하은이 물으려는데 양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양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양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와 5살 딸이 교통사고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어요. 이하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양진우가 계속했어요. 시신을 찾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양진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이하은 쪽으로 밀었어요. 열어보세요. 이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결과 부분을 훑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9%. 이하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뜻이죠? 양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하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양진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서아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30년이나 늦어서. 이하은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양진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촛불만 깜빡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를. 이하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찾지 않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양진우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했어. 수색대가 일주일 동안 강을 뒤졌지만 양진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아빠는 그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내가 물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했어. 빈 관을 묻었어. 양진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곁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30년 동안 그 비석 앞에서 빌었어. 이하은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퍼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살아남았을까요? 양진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너를 구했을 거야. 병원 기록에 이하은이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양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성이? 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저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 브로치를 제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양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니? 그가 급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하은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 말로는 상처가 많았대요. 옷에 피가 묻어 있고. 이하은이 계속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고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바로 사라졌대요. 양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설마 은지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하은의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브로치 좀 볼 수 있을까? 이하은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풀어 양진우에게 건넸어요. 양진우는 촛불 아래에서 브로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비 모양의 금빛 브로치, 섬세한 날개 문양,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이상한데 양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브로치의 중앙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원래는 평평했는데 그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브로치의 뒷면이 열렸습니다. 어머, 이하은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열려요? 양진우의 손도 떨렸습니다. 브로치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양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양진우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지의 글씨였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양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 첫 줄부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살아있을 거예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진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양진우는 더 이상 소리내어 읽을 수 없었어요. 서아를 부탁해요. 종이를 보며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줄이 보였습니다. 영원히, 은지, 이름 아래 작은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양진우는 종이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양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이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구하신 거예요? 양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엄마였어. 양진우는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차가 강으로 추락했지. 수온이 낮았고 물살이 셌어. 양진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어떻게든 너를 구했을 거야. 아마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심하게 다친 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양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병원까지 데려간 거지. 10km를. 이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먼 거리를요? 그래, 양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강하고 다정했지.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어. 이하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양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야. 너를 병원에 맡기고. 양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딘가로. 이하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녀가 브로치를 꼭 쥐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버지. 이하은이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양진우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서아야. 양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두 이름 모두 내 딸이야. 이하은이 천천히 양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어요. 양진우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양진우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아니에요. 이하은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엄마가. 이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양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은지야,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이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저 별이 엄마일까요? 양진우가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항상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하은은 브로치를 다시 옷깃에 달았습니다. 이제 이 브로치는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 양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어준 기적이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아버지와 딸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양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그가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하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봄이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바다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지나 리조트, 호텔 본사 건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양진우 회장이 잃어버린 딸을 찾은 지 1년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호텔 본사 15층 회의실에서는 임원 회의가 한창이었어요. 긴 테이블 한쪽 끝에는 양진우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이하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 체인의 부사장이었어요. 여전히 그 나비 모양 브로치를 옷깃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이하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45% 상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특히 가족 단위 투숙객들의 재방문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스크린에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가족 중심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하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양진우는 딸의 프레젠테이션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비치 라운지에서 알바를 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임원회의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양진우는 이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양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양진우의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양진우와 은지, 그리고 5살 서아의 사진. 그 옆에는 1년 전 재회한 날 찍은 양진우와 이하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엄마 기일이지? 양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요. 양진우가 말했어요. 엄마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자. 무슨 소식이요? 이하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입양아 지원 재단 말이야. 양진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승인 났어. 정말요? 이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제안한 대로 양진우가 설명했어요.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야.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까지. 이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양진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하은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양진우와 이하은은 차를 타고 은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묘지였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벚꽃잎이 하늘에서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은지를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딸 서아를 기리며라고 적힌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하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저예요. 서아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하은이에요. 그녀가 꽃을 놓으며 계속했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양진우도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여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데려왔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양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 딸, 이제 내 곁에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그들 주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은지가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하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양진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셋이 다시 함께야.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뭘 만들 건데? 양진우가 물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다는 음식이요. 이하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양진우의 집 주방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이하은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레시피예요. 이하은이 냄비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된장찌개를 좋아했대요. 마치 이미 아는 맛인 것처럼이요. 양진우가 주방에 들어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지 냄새야. 그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똑같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양진우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맛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아. 이하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맛을.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식사 후 양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산책 갈까? 좋아요. 이하은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저녁 무렵의 해운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석양이 바다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리조트 호텔 앞을 지나며 이하은이 말했어요. 여기서 처음 아버지를 뵀죠. 그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양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확신할 수 없었지.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 그 브로치를 보는 순간 양진우가 계속했습니다. 내 심장이 알려줬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이라고. 두 사람은 비치 라운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년 전 양진우가 커피를 마시며 이하은을 처음 봤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운명이었을까요? 이하은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양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석양이 점점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갈매기 몇 마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정말 행복해요. 30년 동안 혼자였지만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양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가 말했어요. 내 엄마를 닮아서. 그리고 이제 양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네, 아버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의 옷깃에 달린 브로치가 그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양진우가 브로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브로치 평생 간직하렴. 엄마의 사랑이니까. 네, 이하은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이 엄마일까요? 이하은이 물었습니다. 틀림없어. 양진우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어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부녀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 사이에는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어요. 브로치 하나가 이어준 기적,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찾아온 이야기.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미래가 있었어요. 양진우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자. 이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파도가 천천히 그 발자국을 지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넘어선다는 것을, 가족은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